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거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피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미로의 깐부 연합을 기도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깐부가 뭔지 아시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깐부 관계. 너하고 나하고 깐부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분 손 들어봐요. 몰라. 소집사님 집에서 소만 키워? 소건사님? 딸한테 물어봐. 깐부가 뭔지. 깐부기를 말하는 건가? 깐부 연합을 기도하라. 잠언 15장 22절 말씀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논이 없으면 할 때 의논은 킹 제임스 번역으로는 조언입니다. 조언이 없으면 계획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할 때 지략도 좋은 자가 없으면 계획이 좋은 자가 많으면 경영이 계획이 성립하느니라,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11년도에 선포했던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이면 지금부터 13년 전이 되겠죠. 아마 9월입니다. 9월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동북아시아의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 중일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죠.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아주 새로운 계획들, 중요한 하나님의 발걸음들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변자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전쟁, 즉 중일 전쟁에 관한 예언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공해상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것이고 중국은 진다. 중국이 전쟁의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중국은 거대한 민주화의 바람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당 독재의 체제가 깨질 것이고 중국은 무력화되고 북한을 특별히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북한을 중국이 관리할 수 없을 때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 쿠데타에 의해서 김씨 왕조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수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김씨 왕조를 다 정리한 다음에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야말로 정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 봅시다라고 손을 내밀 것이고, 그 주체는 남한이 주도하시오라고 하는 양보지심으로 겸손하게 나올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중국과 일본의 전쟁에서 중국은 패배의 책임으로 거대한 민주화의 바람을 겪게 될 텐데 승리한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본은 자신들의 힘을, 그 군국주의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보여주겠으나, 시위하겠으나, 그 다음 승리한 다음에는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대지진,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지진이 그 다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중국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원인을 중국 내부의 분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중국 내부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중국 내부의 분열이 타자당과 이렇게
그다음에 상하이방이 이렇게 충돌한다든지 뭐 이런 권력의 핵심들이 충돌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상하이방 장쩌민계가 다 뭐 지리멸렬됐죠. 다 거의 다 제거됐고, 군부에서도 제거가 되고,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다 거의 다 제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중국 전체 인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키실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과 함께, 2011년도의 예언과 함께, 그리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상황의 조합을 좀 이루어서 좀 이렇게 적용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경 구절들을 많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방금 읽었던 두 구절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무슨 이익이 된다든지 돈벌이에 대한 어떤 정보 소스가 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과는. 그러나 이런 미래의 흐름을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을 때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너무나 황당하다 그런 부분은 그냥 소설이다 수준으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소설이 아니지만 소설로 들리면 그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일 전쟁의 시작은 뭐다? 내부 분열이 이유다. 보통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감당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에너지를 외부의 적을 타겟으로 해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이렇게 쏟아버림으로써 내부를 진정하는 거죠. 적이 있으면 내부가 결속이 되잖아요. 전쟁의 대상이 있으면 내부가 단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시진핑 황제죠, 거의. 이 시진핑 황제는 지금 그 마지막 코너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원래 누군가요? 키 조그만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이 이런 지침을 자기 후계자들에게 내렸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절대 미국과 견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아라. 미국에 절대 도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도강량해, 칼을 진흙을 묻혀서 빛이 빛나지 않도록 숨어서 힘을 길러라. 뭐 그런 얘기, 도강량해 그랬죠. 그런데 이 시진핑이 갑자기 좀 또라이입니다. 갑자기 변종이 나타나서 황제가 돼버린 겁니다. 거의 황제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기로 결정을 했고, 정권은 바뀌어도 계속 중국을 주저앉히고 무릎 꿇히는 그 작업은 아주 오바마 정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까지도 친중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트럼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이 트럼프가 다시 등장을 했으니, 이제는 중국은 이번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야말로 산업국가가 아니라 농업국가 수준으로 주저앉힐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농업국가 수준으로, 1차 산업 수준으로 주저앉힐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중국이 지금 실제로 어려워요. 중요 백화점들 다 문 닫고요. 그 중국 베이징의 유명한 식당들도 폐업 이렇게 다 하고요. 자영업들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은행들이 파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가 엊그저께 있었느냐 하면, 중국에서 은행에 예치한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내주는 겁니다. 공안들에게 먼저 가서 공안에서 얼마 찾을 거야? 뭐에 쓸 거야? 이걸 묻고, 공안이 허락해주면 그 증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서 자기 돈을 허락해준 돈만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이 지금 공산당 정권이 내몰리는 겁니다. 어디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쟁할 때 고대에서 이제 전쟁,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기면 패전국에게 모든 책임, 그 배상금 청구부터 시작해서 그 탈출구가 있거든요. 뭐 이번에 꼭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공안의 허락을 받아야 내 돈인데도 은행에서 겨우 찾아 쓸 수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막 은행장에 돈 들고 다 튀어버리고요. 지방은행들이 막 그러고 은행들이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폭주합니다. 뉴스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자기 차를 몰고 그냥 군중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춤추고 있는 데를 막 들이받아가지고 한꺼번에 35명이 죽고 69명의 사상자도 나고 이런 일이 중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내부의 분열은 그 힘을, 그 부정적 힘을 바깥으로 돌림으로써 전쟁이라고 하는 출구를 찾아서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내부 단속을 하려는 유혹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지금이 딱 그 시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원교 근공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나라는 가까이 친구 삼고, 그것도 센 나라는 친구를 아주 절친을 삼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대개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는 될 수 있는 한 잘 지내고, 멀리 있는 힘센 나라하고는 아주 철저하게 깐부관계,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네 것이다 하는 수준의 이런 깐부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원교 근교, 이게 외교 관계에서 법칙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죠. 멀리 있는 나라는 친구 삼아라. 특히 강한 나라는 친구 삼아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잘 지내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전쟁으로 내몰리는 이 상황을 위해서 지금 중국이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의 서쪽, 서남쪽에 인도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이 인도하고 국경선이 3,800km가 돼요. 3,880km가 돼요. 굉장히 길죠. 인도하고 중국의 국경이. 근데 그 히말라야 산과 연접해 있는 그곳에서 자꾸 군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1960년대는 실제로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했고요. 그 이후로 무기를 갖지 않고 이 초병을 산다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서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몽둥이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대못을 박아가지고 뾰족뾰족하게 철퇴를 만들어가지고 내리 막 치고 찍고 막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와 몽둥이 전쟁을 종료한다 하는 뉴스가 10월 20일에 발표가 됐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도와 중국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십 년째 이어진 히말라야 국경지역 분쟁을 예방하기로 합의했다. 20일 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전날 인도 NDTV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과 국경 순찰에 대해 합의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선을 확장하지 못해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1960년대 전쟁을 치른 뒤 충돌을 막고자 화기를 휴대하지 않기로 했지만 돌과 몽둥이로 싸우는 등 산발적 충돌이 계속됐고 2020년에는 사상자가 수십 명이 나오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군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양국 군대가 약속된 일정에 따라 순찰하고 매월 검토 회의를 열어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0월 20일 발표. 근데 동시에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이
전군에 이런 지시를 합니다. 전쟁 준비 강화 지시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이렇게 군대는 준비해야 된다 늘 말해왔지만 이 전쟁 준비 강화 지시라고 엄중하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단초는 그것일 수 있어요. 중국은 대만을 통일해야 되겠다. 이제 시진핑은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을 보여야 자기가 영원한 황제로 자리매김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저 러시아하고 관계에서 영토를 뺏긴 부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곡족을 확보해서 국민의 인기를 얻든지 아니면 대만을 수복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만 전쟁 준비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전쟁을 지금 앞에서 앞두고 뒤쪽, 그러니까 중국의 서쪽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 뒤에서 인도가 찝적되지 않도록 분쟁을 마무리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앞의 전쟁을 위해서 뒤쪽 뒷문을 철저하게 보수한다 하는 입장에서 인도와 몽둥이 전쟁을 종료시킨 거예요. 최근 한국인만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요.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요. 한국만 무비자로 중국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게만 특혜를 내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낸 그 어떤 이 카톡 메일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 무비자 입국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이 대만과의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간첩죄를 물어서라든지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수의 한국인을 인질로 잡아서 한국이 함부로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면 한국도 동맹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도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을 인질로 삼아서 대만과의 전쟁에서 한국 전쟁 개입을 차단한다 하는 이 전략은 실제라면, 이것이 실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다 이 말이죠. 합법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 미국의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땡큐다. 근데 중국이 의도하는 이 전쟁은 대만과의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고, 대만이 전쟁의 원인이라면 일본은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뭐 예언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직접적인 어떠한 촉발자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특히 트럼프 정부는 그럴 거예요. 세계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나서도록 하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일 전쟁이지만 뒤에 미국이 있다는 건. 그런데 한국이 옆에서,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미사일이 이제는 중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도 있고요. 한국 미사일이 도달하지 않는 도시가 없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나라가 된 거예요.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반도 지도를 놓고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중국의 뒤통수를 장돌이, 그러니까 망치로 땅 때리는 꼭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뒤통수를 땅 때리면 기절하죠. 전체를 몰락시키진 못해도 기절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인만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 조치를 발표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의도하는 이 전쟁은 중일 전쟁으로 발전하고야 말 것이다. 그게 예언의 요지예요. 우리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의 주요 산업, 반도체부터 전자, 로봇,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이 중국에 거의 따라잡혔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듣죠. 일본을 아직 조금 덜 따라잡았고 거의 따라잡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뒤에서 우리를 따라잡아서
저가로 경쟁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중국이 커버렸다. 산업에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도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I like 관세. I love 관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래.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미국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잖아요. 트럼프 마가 운동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게 5% 지금 관세 매긴 나라도 20%를 올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거든요. 20%를 올릴 거고 일본이고 뭐고 모든 나라에게 20% 관세 붙인다는 거죠. 근데 중국에는 60% 관세를 반드시 매길 것이다.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저가로 해봐야 한국하고 경쟁이 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몰락하는 거죠. 그게. 그 산업은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우리 한국을 매우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더 추가 요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쫄딱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트럼프는 광인이야 미친놈이야 별소리 다 하는데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 바꾸셔야 됩니다. 그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전략적인지 얼마나 개념이 분명한지.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 함께 지난번에. 미국을 다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각 가정마다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 전부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너무 기독교가 박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차별당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미국을 돌이킬 것이다.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중국의 관세는 60%입니다. 관세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우리 한국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절대 트럼프는 한국의 해로운 대통령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중국 상황을 좀 얘기했고요. 러시아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러우 전쟁이 2022년도에 시작했나요? 2022년도에 있었고 일부 먹고 다시 전쟁을 2023년 다시 시작했나요? 두 번째 전쟁이죠.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하고는 한 세대 이상 상종하지 못할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절대 유럽은 러시아를 웰컴할 수 없고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네. 한 세대는 적어도 한 세대는 단절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파트너로 삼아서 갈 건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중국과 이렇게 협력하는 것 같은데 중국을 가장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중국을 가장 경계한다 그러잖아요. 네? 중국이 자기 북한을 먹을까 봐 유사시아 먹을까 봐 미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원한다. 미군이 한국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그런 거죠.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경 분쟁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 파트너로 계속할 수는 없다.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과 이면의 저들의 속내는 다르다. 절대 중국과 러시아는 함께 못 간다. 원교 금공 그랬잖아요. 가까운 나라. 이 지정학적으로 국경선이 붙어있는 나라는 틀림없이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가까워질 수가 없는 나라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본과 러시아 관계는 어때요? 쿠릴 열도, 그 섬들이 있잖아요. 그 영토 분쟁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갈등하고 그 일본은 쿠릴 열도를 탈환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독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다케시메라고 하면서 독도를 자기 섬이라고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독도 자체보다도 저 북쪽에 쿠릴열도 섬 몇 개를 뺏긴 것을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전범 국가가 돼가지고 영토를 그냥 뺏겨버렸다고요. 그걸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 일본이에요. 러시아가 쉽게 내주나요? 실내로요. 아마 2년 전인가 러시아 그 전투기와 폭격기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쭉 이 러시아 저 오른쪽 북쪽에서 알래스카 그 근처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독도 상공까지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쭉 올라가서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항의했죠. 왜? 영토 침범했다고. 또 일본도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다케시마,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고. 양쪽에서 동일하게 항의했는데요. 러시아가 일본에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에만 쏘리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한국에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끝냈습니다. 일본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 관계도 앙숙입니다. 앙숙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앙숙이고요. 이제 유럽과도 앙숙이 돼버렸어요. 러시아는. 빼박입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의 출로는 오직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궁합이 맞아요. 러시아는 자원부국이죠. 그런데 산업기술은 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기술은 첨단인데 모든 면에서 발전했는데 그런데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나라와 어때요? 산업이 약한 나라가 결합하면 굉장한 윈윈, 보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이 러시아와 친해져야 돼요. 그게 6.25 때 러시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스탈린이 허용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70년 동안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원수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시점에서 이익이 되면 친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고 우리에게 해가 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그런 역사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손을 잡을 수 없다. 이건 우리 생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한국이 매우 중요한 계절로 들어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윈윈이 가능해요. 보완 관계가 아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조합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정치적 문화적 환경을 보면요. 러시아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 푸틴도 총리인가요?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도 얼마나 한국 사랑에 지극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러우 전쟁 때문에 대사들이 막 자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임명돼 가지고 새로운 대사들이 한 10명이 한꺼번에 이제 그러니까 신임장을 들고 뭐라는 거예요? 제정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임장이 뭐냐면 자국에 대표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내가 대사로서 부여받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그게 신임장이에요. 이 신임장을 들고 상대 국가의 원수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당신을 우리와 그대의 나라의 대사, 연결하는 대사로 인정한다 하는 임명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10명이서 여러 나라 대사들이 쫙 푸틴 궁에 들어가 가지고 제정식을 하는데 딴 대사들은 그냥 이름만 쭉 부르고 대한민국이 나오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아무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대한민국 대사만. 그러니까 푸틴도 아는 거죠. 그들에게 전략이 없겠어요? 우리의 탈출구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국민 전체가 한국을 웰컴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정만호 장로님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생각하는 건 달라. 러시아는 그냥 일편단심 코리아 사랑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죠. 예.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와 푸틴이 깐부 관계라는 거.
형님 동생 관계라는 거.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더더욱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러시아가 필요하거든요. 왜 러시아가 필요하냐? 우크라이나가 불쌍하긴 하지만 땅 뺏기고 많이 죽고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러시아 편을 많이 들어줄 겁니다. 땅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종식되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눈물을 삼키면서 돌아서야 할 거예요. 그게 국제관계. 힘이 약하면 뺏기는 겁니다. 힘이 약하면 돕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힘이 강해져야 되는 거죠. 이제 미국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첫째로는 러시아와 협력하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구소련 굉장히 강대국이었을 때 냉전 시대 때 미국하고 맞먹는 거대 제국과도 같았잖아요. 그 러시아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열었고요. 주계장막을 열고 핑퐁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핑퐁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을 부흥시킨 거예요. 러시아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했죠. 러시아가 해체됐어요. 여러 나라로 쪼개져 버렸죠. 러시아는 길길이 뛰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도 우리 러시아 땅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전 일으키는 명분을 삼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와 협력해서 중국을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트럼프가 유독 친근하게 여기고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패권 국가가 지속되도록 미국이 1등 국가를 100년 이상 더 하고 싶어서 지금 중국을 주저앉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항상 전략이 그래요. 대서양 건너편 유럽 또 이쪽 태평양 건너편 아시아 그쪽에서 1등 국가가 누군가가 나오면 그걸 가만 안 놔둬요. 나중에 미국에 대항하거든. 일본이 커지니까 미국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게 유럽에서 2등을 이렇게 2등, 3등으로 붙이기 위해서 1등을 또 주저앉히고. 그냥 그렇잖아요. 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를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독일 1등 국가 독일을 주저앉혀 버리잖아요. 아시아도 마찬가지. 소련이 커졌을 때 소련을 중국을 통해서 주저앉혔고 이제는 중국이 또 미국에 도전하니까 러시아를 또 깐부 삼아서 중국을 이제 포위하는 거 주저앉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데서 너무 순진하면 안 돼요. 순진하게 국가 간에 의리가 있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패권 국가가 미국이 패권 국가의 권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금 미국 지금 암호화폐 AI 뭐 이렇게 로봇 시대가 되면서 금융 환경도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 산업 이 화폐 개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미국으로 돈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주식은 다 바닥이잖아요. 한국 주식 다 망했습니다. 지금 이미 굉장히 어렵죠. 그 좋은 주식들 삼성 주식도 그렇고 뚝뚝 떨어졌죠. 그게 다 미국에는 주식이 잘 되더라고 해서 미국으로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또 보면 이제는 또 다 죽고요. 뭐 엔디비아니 뭐 이렇게 큰 주식 몇 개만 이렇게 막 초고속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것도 꼬꾸라질 데 없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자금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요. 주식시장을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치고요. 그 자산을 그 자금을 전부 또 암호화폐로 또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고을이 문을 열어가지고 고을이 막 투자하라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미국이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황은 뭐냐?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은 협력할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그 간절한 희망이 하나 있어요. 세일가스, 세일 오일 있잖아요. 세일 오일이 미국에 350년 동안 계속 퍼내고 세상에 수출해도 350년 갈 만한 그 이상 갈 만한 그 기름이 미국 땅덩어리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죠. 그걸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술이 발견됐죠.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건 그날이 미국이 망한 날이라 그러거든. 2008년이 미국이 망한 날이라고 그래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런데 바로 그날 셰일가스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성공한 날이에요. 그날이 또. 미국이 망한 날이면서 미국이 부활한 날이라고도 해요. 학자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고인 기름을 빨아내는 게 아니라 이 모래 사이에 기름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뚫은 상태에서 옆으로 또 이렇게 직각으로 뚫어가지고 또 꺾어져서 옆으로 또 파이프라인이 계속 뚫리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쫙 갑자기 압력을 넣어서 쫙 하면 이 기름들이 모래사에 스며있던 것들이 이제 쫙 밀리면서 고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쫙 뽑아 올려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세계에 기름 갖다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름이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외국에서 갖다 쓰고 그랬죠. 자기 건 아끼고. 근데 이제는 트럼프의 희망은 자기 공공연하게 그럽니다. 우리 미국의 기름을 법으로 팔지 못하도록 묶어놨는데 이제 그거 해제하겠고 우리의 기름을 온 세계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 기름을 운반할 운반선을 어디서 제일 잘 만드냐? 코레아. 다른 나라도 만들지만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첫 번째 당선인 축하 전화할 때에 대뜸 트럼프가 한국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일본하고도 통화도 하지 않고 한국을 먼저 통화해가지고 한국이 우리 미국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한국의 조선업이 정말 넘버원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서 막 높였죠. 예. 그리고 그 기름 운반선도 계속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셰일가스를 팔기 위해서 그런 거죠. 셰일가스라는 것은 기름을 말합니다. 미국 가서 오일 넣어주세요 그러면 오일? 그러면 이해 못합니다. 오일 넣어달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그래요. 가스라 그러죠. 거기는 가스. 오일 가스입니다. 셰일가스를 이제 전 세계로 팔고 싶어가지고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 너무 기간이 오래됐는데 부식되고 뭐 고장나고 이게 참 많은데 그 미군 함정들을 어디서 보수할 거냐 유지 관리할 거냐 찾는데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오래전부터 미군 그 7함대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그 일본의 그 미국의 함정들을 가져다가 심지어 항공모함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자기들한테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대통령 당선 안부 전화하면서 축하 전화 받으면서 한국한테 당신들이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지금 미군 함정 7함대 소속 미군 함정 2대를 한국에 지금 벌써 맡겼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래요. 미국 전체 함정들을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수만 하나요? 그러면서 미국 함정들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한국 군 이 방산이 발달된 게 러시아가 망해가면서 쪼개지면서 막 너무 돈이 없으니까 막 갖다 팔았잖아요. 심지어 항공모함도 우리나라한테 낡은 항공모함도 팔았습니다. 그거요 알파부터 오메까지 다 스캔해가지고요 전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이 유지 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군함도 지금 미국에서 만들 기술이 없거든요. 인력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미국에서는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일본 있고 중국 있고 한국이 잘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중국에다 맡길 수 없어요. 중국 주저앉힐판인데 뭐 돈 벌 일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 군함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때가 올지 몰라요. 아마 올 거예요. 한국이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산의 기술이 얼마나 또 수준이 높아지겠어요. 해군력이 얼마나 높아지겠냐고요. 돈도 벌죠. 기술도 얻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란 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일 에너지를 전 세계로 판매할 항로가 새롭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번 잠깐 말씀드렸어요. 남쪽 항로로 이렇게 내려가면 굉장히 나라들을 거쳐야 돼요. 뭐 대만 거치고 필리핀 거치고 뭐 인도네시아 거치고 또 인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아랍 국가들 뭐 깡패들 뭐 해적들 많은 것도 동네. 그러니까 미군 해군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나갈 때마다 나라의 통행성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공해를 지나가면 돈을 다 지나가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운반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생산성이 이윤이 박한 거죠. 그런데 북해 항로가 열린 겁니다.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 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위에서 찍은 겁니다. 한국 저 오른쪽 보이시죠? 한국 부산 여기 보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요 남쪽으로 하면 여러 나라를 거치고요. 위험도도 높고요. 비용 지불이 컸죠. 근데 요 한국에서 요 일본 거쳐서 쿠릴 열도로 해서 베링 해협 있잖아요. 베링 해협 거쳐서 가면 전부 남쪽이 뭐예요? 러시아 땅입니다. 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나오는 저기까지 전부 러시아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 전까지는 전부 러시아 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만 잘 협업하면, 러시아하고만 친하면 그러면 너무 쉬운 항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알래스카 통해서 베링 해협으로 해서 바로 유럽까지 셀가스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소련을 그렇게, 러시아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까닭이 저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비즈니스맨이죠. 근데 한국은 지금 올라타야 되거든요. 뭐든지 센 놈 등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시비간지도 보면 소가 열심히 가는데 쥐새끼가 지가 다리가 짧으니까 못 쫓아가니까 소등에 쭈르르 올라타가지고 있다가 소가 거의 결승점 도달하려고 할 때 쥐가 먼저 탁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쥐가 더 먼저예요. 쥐가 더 먼저 나오는. 그게 전략이죠. 그게 약한 나라는 센 나라 등에 붙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지. 주식도 그러지 않나요? 센 세력들이 움직이면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도 숟가락 얹는 거지. 뭐 개폼 잡고 세력들은 좀 팔 때 지는 또 사고 안 접고 그 사람들 손톱으로 나갈 때 또 부지런히 사 모으고 그냥 돈 다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세력들이,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세계적인 세력들이 지금 팔고 있나 매집하고 있나, 그런 걸 봐야죠. 그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어디 갔어? 야, 벌써 돌리면 어떡해. 다시 아름다운 그림. 북해 항로. 그냥 러시아하고만 잘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유럽까지 모든 우리 전자, 뭐 반도체, 뭐 할 것 없이, 자동차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해적들한테 당할 이유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북극이 녹으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합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종이란 말은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큰 나라를 대항할 때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큰 나라에게 먹히지 않는 전략을 쓰는 거. 그게 합종 연횡 그러죠. 그게 합종이에요. 연합보다 더 강력한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깐부 수준으로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네 거, 우리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옛날 역사적 상처 막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북극이 녹으리라고 저거 누가 생각했어요? 북해 항로가 열릴 것을 누가 생각했냐고요. 저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가지고 다 뺏길 때 뺏기고 돈 줄 거 주고 그렇게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까지 다이렉트로 셀 에너지를 미국이 수송하려고 하는데 역시 한국의 선박체조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력을 요청했다. 사실 미국은 일본의 공격을 역사 속에서 직접 본토 공격을 해온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는 못 믿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절대 일본에게 핵을 개발하도록 또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허용을 해도 일본에 허용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미국은 일본 믿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의 정치 선지자죠. 이승만 대통령이 젊어서부터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공격한다는 책도 썼어요.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그때 코웃음 치고요. 뭔 이런 소설을 썼나 그러고 미국에서 그랬는데요. 진짜 진주만을 딱 공격한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됐었잖아요. 그게 이승만 박사의 그 책이. 일본은 반드시 그 상향으로 와서 미국을 공격하게 돼 있다.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라도 미국 공격한다. 미국은 일본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미국 주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동쪽에서 올라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올 자기 나라를 도와줄 나라를 일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리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코리아, 러시아, 미국의 합종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강대국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세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또. 그렇지. 그림 다시 봐봐.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초강대국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냐고요. 이 작은 나라에서 지정학적으로는 이 4대 강국에 막 쌓여가지고 맨날 고생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초강대국, 세계를 지도하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이때 러시아를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땅도 줄 기세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모든 땅도 줄 기세예요. 지금 러시아는. 중국이 들어와서 야금야금 먹히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차지하라 이거예요. 이 천재유의 기회라니까요. 이런 기회가 역사 속에서 없었어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해안을 따라서 쭉 베링해협부터 유럽에까지 이르는 저 수많은 해안선들 가운데 중요 항구들을 선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서 항구 만들고 거기다 부두 만들고 한국이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정부 안에서 지금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점 효과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의 방산, 무기죠. 원자력,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나라예요. 지금 체코에서 어느 지역인지 2개의 원자로를 지금 건설하는데 그게 굉장히 긴 사업, 큰 사업이죠. 2개 하는데 24조를 우리나라는 제시한 모양이에요. 체코 총리가 나와서 발표하는데 프랑스도 세계 원자력 강국은 중국, 러시아가 특히 그러죠. 유럽은 거의 러시아가 다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코도 러시아가 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저렇게까지 나라를 삼키는 거였나. 그래서 러시아를 이제 배제하죠. 못 믿죠. 그래서 러시아도 배제하고 러시아하고 친구 먹은 중국도 아웃시키고 프랑스가 또 강국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지금 영국에다 뭐 짓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 짓고 있대요. 10년 넘게 완성이 안 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총리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공기,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원하는 대로 딱 맞춰주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부품들 계속 지속적으로 대줄 수 있는 문제, 유지 보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인프라, 그죠? 건설 인프라, 그 다음에 인력들, 한국이 모든 항목에서 1위다. 딱 그렇게 해서 1차 협상 대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러시아도 아웃, 중국도 아웃, 미국은 원래 설계도만 만들지 그런 인프라가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빠지고, 일본도 노.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그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프랑스도 배제하고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체코에 두 개 짓는데 24조를 냈다고 발표하는데 그게 실제 액수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24조인데 지금
서유럽, 동유럽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원자로 짓겠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동안은 이상하게 이제 글로벌 세력들이 뭐 이렇게 환경 파괴 뭐 그런 걸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풍력, 뭐 태양력. 근데 아무리 동원해도 여기 20% 이상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밖에 없다. 다시 결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유럽이 이제 짓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200조, 300조 되는 거대한 시장이죠. 그럼 거기만 하느냐? 유럽에 설 정도면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들에서도 다 이제 한국에 맡기죠. 원자력 제공하죠. 에너지 제공하는 죠. 또 그 다음에 반도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한국에서 다 만들잖아요. 대만에서 만드는 그 섬세한 부분들은 막 중국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 공장 파괴시켜 버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한국이 혹은 미국이 직접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지도 몰라요. 만약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지금 맞았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본 상황을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전범 국가로 낙인 찍어서 일본을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공업 모든 공장 다 부셔버리고요. 기계 다 빼버리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는 동에 거기서 일본에서 빨리 무기만 총알 만들고 포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을 거점으로 또 이제 병참 거점으로 삼아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 전쟁 때문에 다시 부흥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래서 일본은 한국이 통일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할 수 있다면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하는데 그걸 다시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일본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유튜브 보면 한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전쟁 뭐 저쪽 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건대 절대 한반도에 전쟁 있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일본보다 코리아를 원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뭐냐? 일본이 오래전부터 미국 함정들 수리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왔는데 꽝이 돼버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뭘 이번에 공약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전 일본의 그 강한 엔저 정책을 흔들어 버릴 것이다. 일본의 그 강한 엔저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든 걸 흔들어 버릴 것이다.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일본이 벌벌 떨고 독일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하나만 가지고도 독일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조선업, 방산업, 에너지, 반도체 미국이 필요한 핵심을 한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AI 가지고 AI와 로봇을 결합시켜서 세상의 모든 먹거리를 자기들이 이제 뭐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다 이제 반도체란 말이에요. 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밖에 만들어낼 자유국가, 민주국가 안에서는 한국밖에 없는 거죠. 대만이 있지만 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고. 트럼프가 딜할 수 있어요. 딜할 수 있습니다. 이란 뭐 할 때 야 중국 개입하지 마. 이란 이스라엘도 이란 박살 낼 테니까 중국 너 대만 그 대신 내가 대만 네가 하도 나는 청만할게. 딜을 이미 했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면 이해가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흥한 거예요. 중일 전쟁? 아니 중미 전쟁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중국과 일본이 왜 충돌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일 전쟁일 가능성이 많은 것은 뭐냐? 미국이 자기들의 실력을 챙기기 위해서 뭐 하나 내주고 뭐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다행히 항공을 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을 내치지 않겠다고 끌어안겠다고 하는 그 사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 미국이 요 세 나라가 완전히 똘똘 뭉치면 어마어마한 세상을 움직이는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한국을 내칠 수 없습니다. 코리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판 승부처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음모론 하나 얘기할게요. 음모론이 있는데 이런 영상을 만든 분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의 황금돔을 파괴하고, 원래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가 파괴한 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뭐 점령하고 뭐 하면서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그 자리에다 세워버린 거잖아요. 그걸 이스라엘이 통탄해 하는, 그걸 허물어야 그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네타냐후를 도와서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을 박살내고 그 사이에 전쟁 와중에서 황금돔, 그 이슬람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이스라엘이 거기다 성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트럼프를 구세주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말도 있어요. 다시 오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잘 생각하세요. 주님은 솔로몬 성전마저도 다 허무셨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허물어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성전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로 만든 성전을 또 만들겠다고, 제3성전 세우겠다고, 지금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주류 유대 이 리더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주님이 허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끝날이 온 줄 알고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셨거든요. 그건요,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던 1세기 유대 사회인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 로마 황제를 뜻하는 깃발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꽂아졌거든요. 그게 서지 못할 물건이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는 것을 보거든 다 도망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예언의 말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들은 다 빠져나와서요, 저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나머지 거기서 버티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전부 1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피가 강처럼 흘렀거든요.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건 이걸 자꾸 종말로 끌어다가 대입하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가짜 메시아가 딱 서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주님 재림하신다고. 근데 거기다 대입할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그런 무언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트럼프가 또 황홀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진짜 도와준 진짜 현대판 진짜 실질적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노벨상도 타고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죠. 노벨상, I like 노벨상. 그래서 이런 것은 음모론이지만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성전이 오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로서 통치하실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신약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이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결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란을 정리하는 것은
그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종교적인 것까지 연결해 가지고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준다? 이슬람 성전을, 그럼 세계 대전이죠. 아마겟돈 전쟁 시작되는 겁니다. 전 이슬람이 일어날 겁니다. 싸우지도 덤벼들걸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통일, 그리고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기도합시다. 동아시아 전쟁에서 한국은 보호될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보호하시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을 트럼프는 잘 다룰 거예요. 이미 다뤄왔고, 나는 김정은과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러면서 편지도 큰 거 받았어요. 보여주면서 이러면서 그렇게, 그게 또 김정은은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다루는 법을 아는 거죠. 푸틴도 다룰 거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한국이 러시아와 합종을 해버리면 뒤에 러시아가 한국과 친한데 어떻게 공격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적대국 뒤에 있는 나라와 수교를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모로 러시아와 하나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놈들은 북한 편, 칼 막스 사상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익을 생각해야지. 국가적 이익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동아시아 전쟁에서 한국은 보호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의 가능성을 트럼프 미국이 차단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관리할 것이고, 러시아와 합종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해도 북한은 뒤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과 우리나라는 깐부 수준으로 속히 연합해야 된다. 이것을 기다리지 말고, 미국도 원하고 있는 것을, 이 프로포즈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빨리 눈치채고, 러시아가 한국에 웰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빨리 받아들여서 선도적으로 러시아 우리 합합시다, 재건합시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안에 이런 비전을 가진 전략가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략가가 없으면, 전략가의 조언이 없으면 경영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좋은 자들이 윤석열 정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장관으로나 대통령실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연구, 미국처럼 연구하는 기관들에게 지원하고, 그는 정말 큰 국가 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정부는 또 도움을 받고, 학계와 정부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려야죠. 지금은 큰 그림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연합하도록, 러시아와 우리가 깐부 관계가 되도록, 미국과 러시아가 깐부가 되는 것을 박수 쳐주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깐부 관계가 되는 것을 또 웰컴하고 해서 이 삼각 트리오가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도록 정부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한미러의 깐부연합을 기도하라 였습니다. 잠언 15장 2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킹제임스 번역,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따라서 2004년 우리 주보에 나온 2004년 중보기도 4번을 삭제합니다. 4번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혈맹 미국의 대선을 축복하시고 성경의 국가로 회복되도록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으로 이미 성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트럼프는 이미 이거 선언했죠. 기독교 국가로.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는 성경 국가로 다시 회복되도록 하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믿고 이 4번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 4번에 한미러가 합종함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자라는 문구를 삽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한미로의 깐부 연합을 기도하라. 하나님한테 깐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쑥스럽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그 깐부 관계, 결론을 다 알고 있는 그 영감,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그 영감이 주인공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실제 배우가 정우성인가? 정우성이 아니고 누구지? 이정재. 이정재한테 구슬 가지고 우리 깐부 할까? 그래가지고 이정재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가 다 따잖아요. 러시아와 깐부 먹어야 됩니다. 러시아를 우리 한국이 요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매우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해서 중국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걸 원하고 있고 한국은 더더욱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 우리 손주 세대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최강국, 미국을 능가하는 최강국의 자리를 누리면서 정말 세계의 최고 국가를 구가하는 아름다운 미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디테일에서는 조금 저 부분은 너무 좀 나갔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현상을 해석할 때 이 해석이, 이 판단이 가장 적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페이버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종주국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초강대국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언적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형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깐부 연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러시아가 우리의 경제적 영토가 되게 하시고 문화적 영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준하는 세계 패권 국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대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러시아를 대한민국에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자원을 대한민국에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리 산업기술을 나눠주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움직이는 국가 통일 대한민국, 세상을 움직이는 세계 중심 국가 통일 코리아, 아버지 눈앞에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나이다. 지금부터 모든 사명자들은 이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샤라바타리아 마라카 로파라다 치오르가스모 살라바리아스 오르발라티온 나라가라스메리 셜라가리아 바라메샬라가 이타르도메 샤라칼리 안다라스 코르노마 샤르칸다리 안도로스마 살라키 아라바스 소르발라디아라마 샤르칼렘 바라티 아라바스. 주님,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합종하게 없어서 대한민국, 아메리카, 러시아 합종하게 될지어다. 러시아와 미국과 대한민국은 깐부 합종을 이룰지어다. 깐부 관계가 될지어다. 주여 러시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러시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저 석유대국 러시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라늄 지하자원의 대국 러시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땅을 개발하겠습니다. 세상을 먹일 자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러시아를 잘 살게 만들겠고 러시아의 자원을 세상에 흩뿌리겠습니다. 세상의 화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상의 화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주여 러시아와 연합하게 하옵소서. 미국과 더 긴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푸틴, 윤석열 정렬될지어다. 합종으로 정렬될지어다. 윤석열, 트럼프, 푸틴 연합할지어다. 손을 잡을지어다. 세상에 선포하라. 우리는 합종한다. 우리는 합종한다. 세상을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쇼바라디아라바소 카라마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마타 카라도모 샤로발라디아로보산 보로티아라바스 이라마트로비알라 소르가라 테메레 주라스 파살라 인그라시아르 돌로자르스 코스마스 샬로카이폰 인브라시아르 곤솔로 디아라바스 알로카리안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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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쇼라가 티오르도모 샬로 디아라바스 딘노로 카르마사르발라 티아라바스 티아라바 티아라바스 로파라비아르 코르메 샬로 카리오 소로발라 디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때가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땅에 다시는 되지 않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미국의 보호를 아직 필요로 합니다. 주님, 푸틴과 트럼프와 윤석열이 나란히 선 것을 봅니다. 아버지 3개 나라가 연합하여 선 것을 봅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함께 나란히 선 것을 봅니다. 러시아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 미국 국기 나란히 서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모리아 포르갈라 서메레티 아라바스 이사로 디오르노모 샬로 카리안 소르베 인드라시 아라바 카리온도로스 파살라디 아라바 인다라 디오르노모 샬로 카리아스 이샬로 다라티 아라바시 아라바 탄도로스 드라디아르 곤솔로 디아라바시 아라 판다라스 코스카 이사로 디아라바 손도로 디아라바 솔라티 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